안녕하세요. 조경과 예술의 관계를 모색해보는 오픈 스페이스 오픈 아트워크 OSOA 공공예술로서의 조경 프로젝트의 5번째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과 발제를 맡은 ULC 프레스의 박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멀리서 박수 소리가 아주 우렁차게 들리고 있습니다. 네, 오픈 스페이스 오픈 아트워크, 저희는 줄여서 OSOA, 오수아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 세미나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PPT를 공유하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제 얼굴을 보고 싶으시면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공공예술로서의 조경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저희는 ULC 프레스라고 하는 연구 모임이자 또 인디 출판사입니다. 2019년 말에 저희가 모임을 시작해서요. 도시, 지역, 조경, 경관 등을 주제로 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매거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임을 시작한 구성원들은 다들 조경을 공부하면서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조경 외에도 각자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나 또 관심, 또 여러 가지 이슈들 가운데 예술 분야가 있었고, 또 이를 통해서 각자의 조경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또 생각해 보다 보니까 조경이라는 분야 자체도 실은 원래 예술과 오랫동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졌습니다. 조경은 여전히 종합예술일까? 그 관계는 무엇일까? 어디서 만나고 함께 무엇을 해왔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이런 질문이 쌓여가던 중에 서울문화재단에서 예술인 연구모임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원서를 썼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예술로서의 조경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저희 프로젝트는요. 7월부터 12월까지 총 6번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중 앞에 5번은 각각 문학, 조각, 메모리얼, 전시, 워크숍을 테마로 해서 5번의 세미나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12월 달에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초점, 이슈를 토대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다음에 새로운 또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시작의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이니셔티브 포럼 조경과 예술이라는 가제를 달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12월 8일 12월 둘째 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줌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희 요 내용은 본 세미나 말미에 제가 한 번 더 공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세미나의 모든 결과물들은 온라인 ulspress.com에 게시되기도 하고요. 또 12월에서 1월로 넘어가는 즈음에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또 종이책으로도 만들 예정입니다. 그때 또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책자를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ULS프레스를 한 번 더 설명드리면요. 동명의 온 오프라인 매거진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 시리즈의 결과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형태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포스터, 텍스트, 영상, 대화록 등등 모든 자료들을 다큐멘테이션해서 홈페이지에도 담고 종이책에도 담을 예정입니다. 최종 결과물은 2022년 1월에 아마도 출판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흥미로운 작업을 계속 해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경과 예술 사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고 실은 조경이라는 학문적 범주, 산업적 범주 안에서도 예술에 대한 다양한 의문과 또 예술에 대한 갈구, 또 접근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시도돼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이렇다 할 어떤 결과물이나 또는 어떤 명확한 어떤 논지들을 발견하기 어려웠는데요. 실은 두 학문이 어떻게 보면 이질적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결합할 연접부들이 많기도 한데 우리가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 5가지의 꼭지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조경은 예술인가? 조경과 예술의 관계는 무엇인가? 또 조경과 예술은 어디서 만나고 또 무엇을 해왔고 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질문들이 저희의 5번의 만남으로 인해서 조금은 풀리거나 또는 새로운 질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도 재밌는 어떤 프리텍스트로서 작동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서울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쭉 책을 내고 있고 내년 1월에 책이 나옵니다. 자, 오늘 세미나 순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렸고요. 지금부터 제가 발제문을 읽고 그리고 발제 이후에 오늘 특별히 모신 문정석 소장님과 송재영 대표님의 또 지정 토론문을 또 청해 듣고요. 잠시 쉰 다음에 2부에서 자유 토론을 통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OSOA, 오소와 5번째 세미나 도시 함께 실천하기, 놀이터 조성을 위한 참여형 놀이 워크숍을 중심으로 라는 부제를 가지고 제가 먼저 발제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네, 아주 멋진 풍경이죠. 이 사진은 올해 3월에 제가 저희 동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아이와 함께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놀이터에 가게 되는데요. 코로나19의 팬데믹 발효 이후로 실은 놀이터가 폐쇄되기도 했고 또 접근 금지하는 그런 테이프로 둘려지기도 했고 또 아이들도 나오는 것을 많이 꺼려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어느덧 어느 계절 어느 날 즈음에 아이들이 하나 둘 나오더니 또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하고 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열심히 뛰어노는 모습들을 보면서 놀이터란 아이들에게 어떤 공간일까? 또 한켠에 몰려있는 보호자분들의 그 편안한 마음과 더불어서 안쓰러운 시선들은 어떤 공공공간을 지향하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다시 돌이켜보게 합니다. 이런 저의 궁금증의 저변에는 2018년부터 19년간 진행됐던 본 프로젝트에서의 경험도 아주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두 지정 토론자분을 모시고 놀이터에 대해서 또는 공공공간을 조성해가는 과정에서 예술적인 워크숍, 예술적인 제스처를 포함한 워크숍이 어떻게 기능하고 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새롭게 제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발제문을 읽을 텐데요. 제가 발제문을 발표한 동안에 우측 상단에 있는 QR코드를 핸드폰이나 다른 기기로 접근하시면 발제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발제문을 읽겠습니다. 도시 함께 실천하기. 도시는 워크숍을 필요로 하는가? 워크숍은 참여자에게 이슈를 공유하고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 해결 방향 또는 실천 방안의 도출을 돕습니다. 또한 다양한 실험과 가설을 공유하면서 참여자로 하여금 이슈가 처한 물리적 여건과 사회적 맥락에 대해 다면적으로 수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한편 공공공간을 다루는 조경 프로젝트는 필연적으로 대상지의 특성, 이용자의 기대, 이해관계자들의 욕망이 엉킨 실타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000년대 초반 부흥했던 마을 만들기류의 커뮤니티 디자인은 이용자를 설계 과정에 직접 개입시키면서 지금의 참여형 설계 개념과 프로세스를 공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만들까요? 라는 질문을 수없이 변형하고 되물어가는 워크숍의 쟁점들 속에서 연극적 기호를 도입한 참여형 놀이터 설계 워크숍의 의의와 한계를 짚어보고 다음 단계의 워크숍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워크숍의 개념은 다소 제한적입니다. 1. 학교 교육이나 사회 교육에서 학자나 교사의 상호 연수를 위하여 열리는 합동 연구 방식. 2. 교직자의 전문적인 성장과 교직 수행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협의회는 오늘날 워크숍이 가진 기능과 역할이 어떤 지점에서 출발했는지 어렴풋이 가늠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참여자들이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라는 점을 유념할 때 본 발제에서 다루는 워크숍은 도시 공공공간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참여자 간 합동 연구 모델로서 재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본 발제에서 이르는 워크숍은 2018년 11월 25일부터 2019년 10월 27일까지 수행된 맘 편한 놀이터 조성 및
리뷰를 위한 연극놀이 워크숍. 이하 놀이 워크숍을 의미하며 이는 놀이 또는 연극놀이 기법을 활용하여 참여자의 경험, 의견, 감정 등을 기록하고 이슈를 도출하는 일련의 방법론을 말합니다. L그룹과 C재단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전국 각지 5군데에 마음 편한 놀이터를 조성했습니다. 이는 기존 1호부터 5호까지는 설계 업체에 의해 디자인 및 시공되었고, 주최 측은 이용자로서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더 담고자 6호부터 12호의 신규 놀이터 조성과 1호부터 5호까지의 기존 놀이터 리뷰를 위한 프로세스에 워크숍을 추가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련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놀이 워크숍이라는 개념을 고안하였습니다. 당시 조합놀이대, 개별 놀이시설, 시공 방식 등이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었으나 놀이터를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들의 의견 수렴은 생략되거나 또는 평이한 설문조사류에 그쳐왔습니다. 이에 놀이터 대상지를 구성하는 공간적 요소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공간감과 놀이성을 일깨우는 워크숍을 구상하였습니다. 나아가 어린이들의 신체 활동과 놀이 반경은 놀이 공간의 환경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나 기존 놀이터들은 조합 놀이대를 위시한 대량 생산된 놀이시설의 배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어린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상상하는 놀이 워크숍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공간과 활동을 스스로 탐색하면서 놀이터를 설계하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본 놀이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어진 과업은 신규 조성 놀이터 7개소에 대한 사전 놀이 워크숍과 기조성된 놀이터 5개소에 대한 리뷰 놀이 워크숍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전 놀이 워크숍은 대상지에 연극놀이를 결부하여 신체 활동과 공간감을 인식하고 다양한 소재를 통한 놀이성을 획득하면서 놀이 공간을 채우는 장면 만들기와 스토리텔링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리뷰 놀이 워크숍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놀이터를 활용한 놀이를 통해 기존의 놀이를 변형하고 확장하였으며 놀이 환경에 대한 기초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극놀이 기법과 스토리텔링 장치를 활용하여 놀이 공간과 놀이 활동에 대한 다양한 감정의 표현과 감각을 개발하고 공간을 구성하는 재료와 시설이 만드는 부피감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직접 대상지의 물성을 경험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상상하고 그려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요컨대 연극적 기호의 학습과 자기 표현의 연습을 통해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놀이 공간, 활동을 발견하고 사소한 일상의 소재와 분위기에서 의미를 찾는 일상미학적 삶의 경험과 놀이성의 체현을 추구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직접 만져보고 그려보고 상상하면서 만드는 놀이터는 일종의 공공공간 설계 또는 조성 과정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본 발제에서는 지면상 사전놀이 워크숍에 국한하여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놀이 워크숍은 다음의 8단계를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대상지 분석 단계에서는 대상지와 연계된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관계기관을 파악하고 대상지 주변 교통환경과 유해 요소 등 지역 환경을 검토하여 놀이 워크숍의 수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상지의 유지 관리를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에게 놀이 워크숍 수행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놀이 워크숍의 참가 대상, 주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모집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세 번째, 현장 답사를 통해 대상지의 위치, 지형, 주변 시설 등 공간적 특성뿐 아니라 인접한 이면도로, 대중교통의 거점, 유해 환경 요소 등 비공간적 특성을 검토하고 놀이 워크숍 기획안을 고안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앞선 단계에서 취득한 정보와 협조사항을 토대로 놀이 워크숍의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에는 현장의 날씨, 참가자의 태도, 상호작용의 흐름, 긴급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보조 계획을 포함합니다. 다섯 번째, 워크숍 참가자 모집 단계에서는 대상지 근처의 어린이집,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차후 놀이터가 조성되었을 때 가장 빈번하게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들을 타겟팅하고 주최 측의 협조 공문으로 모집하였습니다. 6번째로 워크숍 사전 세팅 단계에서는 참가자 및 보호자에게 놀이 워크숍 수행 관련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문의사항에 응대하면서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7번째 단계에서 워크숍 수행을 거쳐서 이후 마지막으로 놀이 리더의 리포트를 바탕으로 건축 및 조경 전문가와 함께 놀이 환경 종합 가이드를 작성하여 주최 측에 보고하였습니다. 과정만 봐도 굉장히 힘들어 보였죠. 네. 놀이 워크숍은 연극놀이 전문가 3명의 놀이 리더가 대상지별로 13세 미만의 어린이 20명을 대상으로 2명 내외의 보조 스태프와 3명 내외의 참관인을 수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놀이 리더는 놀이 워크숍의 세부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준비물을 제작하며 워크숍 진행 후 피드백 리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리포트는 크게 개별 프로그램 챕터와 전체 워크숍 평가 챕터로 나뉘는데 개별 프로그램 챕터는 프로그램의 활동 목표, 활동 내용, 사실 중심의 활동 결과, 의견 중심의 활동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워크숍 평가 챕터는 좋았던 점, 개선할 점, 총평 항목으로서 다음 놀이 워크숍 운영 방향의 보완에 일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놀이 리더의 피드백 리포트와 현장 사진, 동영상 등이 건축 및 조경 전문가에게 전달되어 동선 계획, 조닝 계획, 상호작용 및 효과를 포함한 놀이 환경 종합 가이드를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대상지의 상황과 참여 어린이의 특성에 따라서 놀이 워크숍의 세부 프로그램은 매번 다르게 개혁되었습니다. 그러나 진행 순서와 구성 항목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앞놀이, 소위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불리는 앞놀이를 통해서 놀이 리더와 참여 어린이 사이의 신뢰, 라포라고도 부르죠. 신뢰를 쌓고 놀이성을 파악합니다. 이때 적용된 기법은 자기소개하기,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술래잡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보물찾기, 고무줄 놀이 등 기존의 익숙한 놀이들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후 대상지의 특성에 맞추어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 놀이를 변형한 놀이, 예를 들면 선장님과 배, 미션 임파서블, 꽃기호, 그물 술래잡기, 침묵 속의 파티 등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죠? 다 놀이 리더 선생님들께서 만들어주신 놀이입니다. 를 통해서 기존 시설이나 자연 환경을 재료 삼아 다르게 새롭게 놀아보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한참을 놀고 아이들과 함께 간식을 먹고 난 후에 모든 별로 모여서 전 세계의 놀이터 또는 놀이시설 사진을 보여주고 마음에 드는 점과 아쉬운 점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어서 놀이터 디자인 게임을 통해서 모든 별로 공동의 놀이터 디자인을 하나 만들어 보고 이후에 각자 개인별로 또는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짝을 지어서 놀이터 전체를 디자인하거나 또는 그 중에 하나, 일부 개별 시설을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참여자가 모인 가운데 본 결과물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놀이 워크숍 과정은 어린이로 하여금 동일한 놀이터에서 색다른 놀이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대상지를 체험하게 되고 특히 대상지의 규모나 위치 등 이른바 놀이터의 공간감, 스케일감을 체득하면서 이후 놀이터 디자인 게임과 개인별 놀이터 디자인 활동에 있어 보다 유의미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놀이 리더들은 이러한 프로그램 중에 소수 의견으로 치부되거나 소극적인 발표로 다소 위축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은 개별 인터뷰 등을 통해 보완하였습니다. 내년에 꼭 다시 오세요라는 어린이부터 스마트폰보다 재밌네 라며 연신 땀을 닦는 어린이, 이것도 추억이잖아요 라며 안내 현수막을 떼어가던 어린이, 다음 주에 또 해요? 또 해요? 라고 되묻던 어린이까지 하나 가득 잊을 수 없는 장면들로 놀이 워크숍은 빛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놀이 워크숍은 몇 가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성 프로세스상의 맹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놀이 워크숍의 결과물은 놀이터 설계 업체에게 전달되어 실시 설계 도서로 작성된 이후에 바로 시공에 들어갔습니다.
놀이 워크숍에 참가하러 온 설계자는 놀이 워크숍의 결과를 저희가 작성해서 드린 사진, 영상, 종합 가이드, 리포트 등등의 결과를 재해석해서 도면화하고, 이 도면은 저희 놀이 워크숍 관계자에게는 공유되지 않았으며, 결과물이 충분히 설계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전무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매번 놀이 워크숍의 참여자들의 나이대가 달라서 놀이터 디자인 게임의 일관성 있는 적용과 평가가 불가했습니다. 이전 회차의 놀이 워크숍 대상지와 참여자 특성을 통해 다음 회차 놀이터 디자인 게임의 수정 및 보완하는 등의 고도화 과정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중심의 사업 중심으로 인해 놀이 워크숍 기획 및 수행 일정이 촉박하여서 밀도 있는 내부 평가와 분석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나의 대상지를 깊이 있게 파헤치고 다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재원이 허락되었다면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놀이 워크숍은 그 의미를 더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1년에 걸쳐 전국 각지의 12군데 놀이터 대상지에서 246명의 어린이를 만나면서 놀이와 놀이공간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더불어 이상적인 공공공간, 놀이터, 설계 방안으로서 놀이 워크숍을 기획하고 이를 적용하면서 겪은 희열만큼이나 놀이터라는 공공공간을 둘러싼 수혜자, 공여자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빚어지는 일련의 아쉬움으로부터 피할 길은 없었습니다. 개장식 일정이 가장 중요한 주최 측과 또 어린이들과의 호흡이 더 중요한 연구진 사이에서 최소한의 합리성과 최대한의 효율성이라는 미명을 쓴 채 연구진을 종용해 온 연구 책임인 저의 필자에 부덕함의 소치라고 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 오늘 놀이 워크숍을 함께 기획하고 진행한 놀이 리더분들 중 한 분, 송재영 대표님과 놀이 환경 가이드 작성에 참여해 주신 건축가 문정석 소장님을 모시고 더 나은 내일의 워크숍에 대한 고견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 발제를 마쳤고요. 저희 이제 지정 토론자이신 문정석 소장님과 송지영 대표님을 모시고 지정 토론문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정석 소장님께서 말씀해 보내주신 내용이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요. 또 제가 지금 화면으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네, 아까 테스트할 때는 이어폰을 안 꼈는데 지금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네, 잘 들으실 거라고 믿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정석이라고 하고요. 조경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자리인데 저는 조경의 친구 건축을 전공을 하고 이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된 거는 물론 박영수 소장님의 개인적인 인연에 의해서 참여하긴 했지만 제가 이제 주로 설계를 저희 사무실은 사실 설계 사무소긴 한데 건물을 설계를 하는 게 주업은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것도 하긴 하지만 주로 이제 리서치 관련된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공간 기획이나 사전 기획, 리서치 막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이어져서 본 사업에서 어떤 연극적인 놀이를 제가 이제 관찰을 하고 이제 그걸 공간 언어로 변환하는 어떤 일종의 그런 트랜슬레이터로서의 역할로 참여를 했고요. 네, 그래서 토론문을 제가 공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네, 굉장히 포멀하게 써서 약간 읽어보시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쨌든 글은 그렇고 오늘 얘기로 하는 거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양한 더 풍부한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글을 참고 삼으셔서 약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조금 키워드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규칙과 위반의 기획이라는 그 워딩을 좀 앞에 뽑아놨는데요. 그 앞에 뒤에 이어지는 내용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지만 어쨌든 그 어떤 예술적 상호작용을 통한 공공조성의 시도들이라는 부제가 이제 그 뒤에 챕터가 있는데요. 굉장히 앞서서 좀 전제를 깔아야 되는 것들의 하나는 사실 건축이나 조경에서 뭔가 논리적인 분석을 하고 그걸 해석하는 것들이 아마 학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죠. 특히나 이제 학교는 아카데믹한 지식들을 다뤄야 되다 보니까 어떤 논리적인 그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금까지 건축 조경 뭐 기타 어떤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학문에서의 그 논리적 분석의 바탕이 그 안 그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고정적인 것들에 대한 분석이나 관찰에 의지하는 어떤 흐름들이 사실은 존재를 해왔죠. 근데 이제 뭐 최근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뭐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저희를 둘러싼 세계나 저희가 관찰하고 바라보고 분석해야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동적이고 그리고 어떤 규칙을 갖고 있지 않은 동적인 흐름들 그런 걸 이제 역동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세상의 그런 역동적인 상황들을 저희가 관찰하고 분석해야 되는 걸로 전환을 하게 되는 시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기존의 어떤 굉장히 모던한 방식의 그 리서치라고 하는 것들, 약간 분석과 관찰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무의미하거나 약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도 사실 어려운데 가장 쉽게 제가 이 얘기를 비유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조금 생각을 해보다가 저도 뭐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서 제가 최근에 쓰는 비유들이 있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포토샵을 다 쓰실 거예요. 네, 포토샵이나 그 이미지 편집 툴들을 아마 쓰실 건데 이미지 편집 툴을 보면 명명어들이 있죠. 그 아마도 포토샵이 가장 대표적이니까 포토샵으로 예시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명명어들이 뭐 레이어라고 하는 명명어나 뭐그 켜를 만드는 거죠. 뭐 층을 만드는 거. 그다음에 뭐 디스토트라는 명명어도 있을 겁니다. 뭔가 이렇게 찌그러뜨려 갖고 비틀어 버리는 거. 그다음에 뭐 스케일을 크기를 바꾸는 거 이런 명령도 있고 뭐 필터링 하는 거, 뭐 픽셀레이트 하는 거, 약간 오버레이, 뭐 이렇게 인버트 뒤집어 버리는 거, 뭐 블러, 뭐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 거, 약간 이런 굉장히 포토샵이라 으로 대표되는 이미지 프로그램 중에 이런 명령어들이 공통적으로 있는데 사실 요즘의 동적인 것들을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들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 포토샵 명령어랑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뭔가 현상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방법의 어떤 층을 나눠버리는 거, 층을 하나하나 뜯어서 바라보는 거, 레이어링이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굉장히 추상화시킨 다음에 그거를 조작해버리는 거, 그거 어떻게 보면은 디스토트랑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현상들을 겹쳐서 바라보는 거, 오버레이죠. 그다음에 요즘에 제일 많이 쓰죠. 어떤 기존의 공간적인 경계나 또 사물들의 경계를 조금 흐리게 만들어서 경계를 이렇게 조작을 하거나 통하게 하거나 아니면 반쯤 통하고 반쯤 막아버리고 하는 거, 그러니까 블러링에 관련된 거. 사실은 뭐 이렇게 그 이미지 편집을 할 때 쓰는 기능들인데 사실 이게 다 저희가 알고 보면 그 이런 역동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활용하기 위해서 생겨난 또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포토샵 명령어,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보시면은 저희들이 했던 어떤 연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놀이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약간 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텍스트 적은 거를 조금 한번 훑어보면요. 이렇게 상호작용이라는 말들은 다 무슨지 아실 거고, 다만 거기에 예술적이라는 말이 붙으면 굉장히 모호해지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추상적인 말을 저희가 어떻게 조금 현실 세계로 조금 갖고 와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의 내리기 이해하기로는 저희가 이제 지각할 수 있는 세계와 그 사이의 어떤 상호 역동적인 관계에서 생기는 거의 대부분의 표현들, 그 정도를 상호작용, 예술적 상호작용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바라보고 그 범주 안에서 그 이제 그런 시도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저희가 그 학문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사실 생각보다 많은 과거의 시도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하는 행위들을 가지고 어떤 그걸 어떻게 이해해서 그걸로 어떤 공간화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 그러니까 다룰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전환을 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제가 첫 번째로 예를 든 게 그 라빌레트 공원이라고 하면 아마 조경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텐데 건축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베르나르 춤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설계를 했고요. 이제 그 공원의 설계와 맞물려서 그 추미가 건축가 해체, 그 아키텍처 앤 디스정션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사건 개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어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미가 사건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행위가 없다면 건축, 뭐 조경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공간은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없어도 조경은 공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그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사건이라고 하는 그 행동을 넘어서 행동이 조금 복합적으로 얽혀지면 우리가 그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건은 신체의 어떤 움직임을 그것도 어떤 일탈적인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사건이 그 공간과 우리의 몸이 관계를 맺는 방식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그게 또 무슨 폭력처럼 뭔가 공간하고 우리 몸이 격렬하고 급진적인 관계를 맺는다 약간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라빌레트 공원이라고 하는 것도 기존의 어떤 뭐 예를 들어 전통적인 조경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어떤 사물들을 갑자기 툭툭 집어넣거나 갑자기 뭐가 이렇게 끼어들거나 전혀 다른 이질적인 요소들이 끼어들어서 뭔가 이렇게 상충하는 방법으로 공원을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사람이 만드는 일종의 내러티브로서의 사건일 뿐만이 아니고 공간 요소도 그렇게 뭔가 이렇게 돌발 상황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것들과 조금 그런 것들을 연상하시면서 이 개념을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그런 시도들이 이제 추미뿐만이 아니고 드세르토라고 하는 어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역사학자이자 인류학자입니다. 그 세르토가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되냐면 걷기라는 행동을 하나 이렇게 말하기의 행위와 비슷하다고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걷기라는 어떤 인간 행동을 통해서 도시를 이렇게 훑고 그걸 이렇게 질서를 걸으면서 어떤 디자이너 또는 어떤 계획가가 만든 공간의 질서를 우리가 걸음으로 걷는 행동을 통해서 약간 변질시킨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걸음으로써 우리는 공간의 텍스트를 새로 쓴다 약간 이런 그 개념적인 어떤 흥미로운 단어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알듯하기도 하고 모를 듯한 얘기이기도 한데 세르토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알려지게 된 계기는 그 홍상수 감독의 영화 때문에 굉장히 잘 알려졌는데요. 그 홍상수 감독이 자기의 그 영화 작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세르토를 거론하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시나리오를 쓰냐면 사람들의 행동하는 방식들, 술집에서 막 술 취해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을 자기가 다 이렇게 쪽지에 기록하듯이 그냥 파편적으로 기록한 다음에 자기가 영화를 쓰려고 했을 때 아무 주제도 없지만 그렇게 파편적으로 사람들이 행동하고 말하고 한 것들을 다 벽에다 붙인 다음에 그걸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물끄러미 며칠 동안 바라보고 있으면 연관관계가 없는 그런 파편적인 행동들이 하나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이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뭔가 거기서 이어지는 작은 단서를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는 영화 시나리오를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르토가 이렇게 뭔가
행동으로 공간에 대해서 새로 부여하는 이런 얘기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경수가 조금 잘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세르토가 그런 얘기가 일단 누구지? 막 이러면서 조금 등장을 하게 된 개념이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과 디자인에서 그 라울 분쇼텐, 뭐 번스타인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의 책이 그 어반 플루쌈이라는 책이 소개되면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플루쌈은 약간 도시의 찌끄레기들, 뭐 이렇게 약간 별 하찮은 것들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되는데, 그 책을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 계신 분들은 도서관을 잘 뒤져보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큰 회색의 책인데, 그 책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막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를 그 몇 가지의 키워드들로 분석을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여기서는 EOTM 프로세스라고 적어놨는데, E는 그 사람들이 행동할 때 뭘 없애버리는 행동을 얘기하고, 그 O는 오리엔테이션, 뭔가 지향하는 행동, 뭐 T는 트랜스폼 번영시키는 행동, M은 이렇게 이동시키는 것, 마이그레이션 이런 건데, 사람들의 행동을 다 이 범주 안에 집어넣고 이 안에서 뭐 분석을 하는 시도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 장황하게 얘기 드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저희가 이번 그 맘 편한 놀이터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이런 그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이런 어떤 기존의 그런 시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소개해 드릴 텐데, 이런 걸 아마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제 재미난 프로젝트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런 것들이 단지 뭐 조금 독특한 놀이터를 만들어 보자 약간 이런 시도가 아니고, 굉장히 이런 어떤 역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역동적인 상황들을 파악해서 그걸 공간으로 전환시켜 보려는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맘 편한 놀이터, 이제 저희가 아까 김 소장님이 소개해드린 프로젝트로 넘어오면, 사실 뭐 이렇게 이 프로젝트는 이제 뒤에 송재영 소장님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간에서 예술적인 놀이를 진행을 하고, 그 관찰 결과를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동적인 상황들을 파악하기 위한 모델링의 과정을 통해서 그걸 개념화하고 공간으로 전환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그 놀이의 행동 방식이라고 하는 게 다 알고 있겠지만, 놀이의 규칙을 정하고 그걸 모두가 그 규칙을 지키기로 합의를 하고 시작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 않죠. 하다 보면 뭐 각자의 상황 안에서 그 변수들이 생기고, 뭐 공간적인 변수든 상황적인 변수든 그런 것들이 생겨서 어떻게든 뭔가 규칙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놀이가 재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놀이의 요기가 이제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관찰자가 이제 저는 그 놀이의 워크숍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연극적인 상황들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을 하는지, 그리고 규칙을 어떤 식으로 소화하고 위반하는지, 그 안에서 어떤 본능적인 판단을 하거나, 이제 공간과 그건 결부가 돼 있겠죠. 공간을 인지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본능적으로 판단을 하는지, 또는 전략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상호작용과 관련이 돼 있는 거니까, 그런 과정들을 제가 이제 관찰한 내용들을 토대로 데이터를 이제 매핑을 하는, 어떤 공간 안에다가 표기를 하는 걸 이제 매핑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런 과정들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좀 기대했던 거는, 앞에서 거창하게 전제를 깐 것처럼 기존의 공간을 계획을 하거나 했던 것에서 항상 일정 부분 배제되어 온 것들이 있죠. 아까 제가 전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어떤 근대적인 교육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항상 근대적인 공간에서 공간의 담론에서는 역동적인 사항들을 가급적이면 배제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이렇게 고정적이지 않고 계속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을 놓치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고
이걸 하나의 어떤 레이어화 시켜서 해당 공간 안에 그 공간화될 수 있는 단서로 담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부단히 고민을 해야 했는데, 이제 다만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는 실제로 뭔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예산으로 추진해야 되는 실제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제 그런 틀 안에서 항상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또 여전히 또 다시 우리가 어쩌면은 송재용 소장님이 했던 굉장히 재미난 프로그램이나 제가 그걸 공간화시켜서 매핑을 한 자료들 안에 분명히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이 담겨 있었을 텐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근대적이죠. 주어진 상황 안에서 계량적으로 공간화돼야 되는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들이 조금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가서,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공공공간 조성에서 예술적인 기획과 활동의 가치로 이제 제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이제 관계 디자인이라는 말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뭐 도시재생 분야에서도 조경에서도 쓰고 건축에서도 쓰고 하는데, 뭐 기본적인 뜻은 굉장히 쉽습니다. 갈등과 충돌을 없애지 않고 공공의 영역으로 다 불러내서 다 하고 싶은 말 하게 권한을 부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박터지게 싸우고 그다음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도 그 안에서 뭔가 합의를 맺고 그걸 디자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인데, 이제 이건 이제 워크숍의 방식이죠. 앞에서 박영석 수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거에 자 이렇게 공공의 디자인, 관계의 디자인을 푸는 방법이 워크숍인데, 대부분 이제 그런 워크숍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이제 1차적으로는 트레이드 오프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주고 바뀝니다. 내가 뭘 내놓을 테니 너도 뭐를 포기하고 다른 걸 얻으렴. 이런 식의 어떤 1대1 방식의 트레이드 오프 방식을 좀 더 매끄럽게 하는 방식 과정으로 워크숍을 저희가 도입을 했지만, 이제 이게 사실 1대1로 교환하기 시작하는 순간 창의적이지 않죠. 그냥 계산적인 행동이고, 원래 워크숍이 의도했던 거는 워크숍이라는 이름처럼 뭔가 매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제3의 방식의 아이디어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워낙 갈등과 충돌이 공간을 만들 때는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직접적인 주거 방식으로 워크숍이 흘러가긴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가정하건대 어떤 연극적인 상황, 이제 여기서부터 좀 예술적인 상황들이 개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상황극을 우리가 수행하는 방식의 대화, 그런 식의 관계 디자인이 가능하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그런 트레이드 오프 방식의 소모적인 1대1 교환을 하는 것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그게 뭔가 공공의 감정과 이해를 같이 몰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뭔가 공통의 상황에 몰입을 해서 그 상황 안에서 감정과 이해를 교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제3의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그 안에서 조금 예술적인 창의력을 좀 더 온전히 보존하고 같이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어떤 집단적인 또는 개별적인 것들 두 개 다 놓치지 않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모든 그런 역동적인 상황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다루는 방식의 어떤 디자인을 구축하는 새로운 방식, 어떤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어떤 가능성들을 좀 여전히 저희가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얘기가 조금 약간 두서없는 방식으로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제 얘기의 키는 제 얘기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했던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했던 다양한 많은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이런 재미난 방식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풍부하게 섭취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 소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되게 일정에 쪼들리고 바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깊이 있고 훌륭한 작업인지 몰랐네요. 미처.
네, 문 소장님께서는 저희 모든 결과물들을 토대로 또 참관도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공간 종합 가이드를 작성해 주셨는데요. 또 이런 관점도 있고 도서로 만들어낸 관점이 있고 또 실제로 아이들과 땀 흘리면서 호흡하면서 함께 이렇게 부딪혔던 함께 호흡하고 상호작용하셨던 연극 리더분들 중에서 이제 송재영 극단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또 송재영 대표님이 바라보셨던 지난 프로젝트에 대한 단상들 또 토론문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드릴게요. 네, 혹시 시작하기에 앞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문 소장님과 다르게 저는 아까 이어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이어폰을 뺐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한번 확인해 봤고요. 지금 문 소장님이랑 우리 발제해 주시는 박영석 소장님 얘기 들으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고 그때로 다시 돌아간 느낌이 납니다. 지금 온몸에서 막 땀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저는 말을 잘 이렇게 유려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저의 텍스트 안에서 좀 살펴볼 것들, 특히 좀 가볍게 읽어보시면서도 그 안에 좀 저희가 어떻게 놀이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같이 좀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에 글을 좀 다듬어 봤습니다. 먼저 좀 미리 알아두고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여기서 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놀이는 일상의 놀이뿐만 아니라 어떤 상상과 변형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연극적 놀이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아이들의 일상의 놀이 외에도 그 상상과 수많은 변형들이 이루어지면서 공간을 비틀어내고 또 그 공간 안을 재창조하는 수많은 활동과 사고의 과정이 이 놀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시 함께 실천하기에 대한 토론문, 놀이가 창조하는 공간성, 놀이의 유상성. 함께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놀이는 어떤 대가나 보상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놀이터에서 뛰어다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종일 그네를 타고 철봉에 매달리고 놀이기구 위에서 머문 시간 동안 놀이의 행위자인 나는 무엇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저 내 몸은 지치고 옷은 처음 놀이를 시작했을 때와 달리 더러워졌고 신발도 닳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놀이는 노동에 비하면 참 쓸모없는 행위죠. 그런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정해진 기간 안에 공공공간을 변화시켜야 하는 과업에서 놀이가 중심이 되는 워크숍으로 공간을 새롭게 조망한다는 계획은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카이와는 놀이의 무상성이 놀이가 갖고 있는 본래의 가치를 가장 많이 떨어뜨린다고 지적합니다. 그 위처럼 행위를 통해 어떤 것을 만들어내거나 도출해야 한다는 결과중심적 관점과 사고는 놀이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그네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하게 분산하는 힘과 균형, 철봉에 매달릴 때 계속 써야 하는 몸의 지속성과 끈기, 또 기구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많은 것들이 다르게 보이는 새로운 시선과 발견은 굉장히 많은 상징과 은유를 만들어냅니다. 이를 이해하는 3명의 연극놀이 리더, 저와 같이 했던 2명의 동료가 놀이터라는 공공공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이들은 공간의 주 사용자가 어린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놀이터라고 하는 그 공간을 처음 들었을 때 역시나 어린이를 배제하기는 어렵죠. 아마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공간의 주 사용자는 어린이입니다만 이따 밑에 다시 좀 설명을 곁들여 부분이 있는데요. 어린이뿐만 아니라 이 공공공간이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리더들은 어린이들이 놀이의 전문가라는 점을 바탕에 두고 다양한 놀이의 속성 가운데 행위의 예술성에 주목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감각적 상태, 그 후에 행동하면서 발견되는 사고의 지점,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모아서 활동이 끝나고 난 뒤 느꼈던 경험을 공유하는 대화의 과정을 계속 순환하면서 과정 자체에 주목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행했습니다. 전체 과정에서 워크숍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놀이 안에서 자유롭게 공간을 탐색하고 재인식하고 공간이 품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공간을 해석해보고 자기만의 관점으로 놀이터를 창조하면서 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굉장히 풍성하고 다채롭게 제시해줬습니다. 다시 질문해봅니다. 진짜 놀이는 어떤 대가나 보상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제목 그대로 해체하고 재구성했고 창조하는 과정을 같이 해왔습니다. 만편한 놀이터는 이 프로젝트는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좀 실험적이고 도전적이었어요. 실제 답사했던 놀이터의 모습은 생각보다 처참했습니다. 아마 놀이터를 최초 공간을 설계하는 과정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전문가일 테고 이 전문가들이 아이들이 노는 곳 옆에 놓인 벤치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 또 널브러진 술병과 쓰레기들이 방치된 모습을 처음부터 그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놀이터라는 공간은 주된 사용자가 어린이라고 생각하지만 말 그대로 공공공간이기에 유아, 청소년, 노인 등 다양한 연령층이 각자 목표와 욕구에 맞게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놀이터를 최초 설계했을 때를 상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 리더들은. 그래서 앞서 발제자가 설명해 주신 대로 현재 위치와 주변의 환경, 이용자들의 행태를 사전 답사를 통해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사전 답사의 기간은 길진 않았고요. 지방이 아주 먼 경우에는 당일날 오전에 좀 일찍 가서 살펴보기도 했고,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았던, 서울을 중심으로 멀지 않았던 경우에는 전날 가서 답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답사의 과정을 바탕으로 참여자들과 놀이터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방법과 디자인들을 고안하기 위해서 놀이터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대상지마다 새롭게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이는 정말 필수적이었고 어쩔 수 없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놀이터마다 구조하고 형태가 정말 다 다르게 있었고요. 대상 놀이터 주변이 굉장히 독특하고 고유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생각은 현재의 놀이터를 해체하고 재구성을 통해서 창조해 보는 방식이 주가 되는 프로그램의 뼈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프로그램 안에서 참여자들은 기존에 잘 알고 있는 놀이에서부터 공간 중심의 새로운 놀이를 경험하면서 워크숍이 거듭될수록 놀이터를 새롭게 재탄생시켰습니다. 놀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아까 저희 사진 자료에서 나왔던 것처럼 놀이터 디자인 과정을 할 때 기존 놀이기구에서 또는 조합 놀이대 외에 벤치, 나무, 수도꼭지, 조형물 등을 다 새로 재배치하고 또 짚라인, 수족관, 끝도 없이 계속되는 미끄럼틀, 와이파이 존, 쓰레기통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들이 실현 가능하다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저희하고 이제 같이 참여했던 어린이들은 하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함께 놀면서 끝없이 상상하고 실험하며 계속해서 놀이터를 변모시켰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은 마치 최선의 아이디어를 찾아 의견을 끝없이 덧대는 예술가의 모습과 다름없었습니다. 아까 저희 문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저 되게 재밌었는데요. 걸으면서 공간에 대한 개념을 새로 쓴다고 했던, 그 개념이 저희가 했던 작업과 좀 일맥상통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계, 그 너머에. 유감스럽게도 사업 진행 당시 기획자와 연구자들이 주최 측에 여러 차례 제안했습니다. 대상지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이들이 실제 설계와 시공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유의미하다고 보았지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참여형 워크숍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맹점이라고 발제자께서도 한번 얘기해 주신 걸 제가 다시 되짚었습니다. 설계자와 실행자의 분리는 유기적인 연계 과정을 증발시켰고 어린이들의 목소리는 놀이터의 신설계 또는 재설계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강조했던 과정이 각자 필요에 의해서 이것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놀이를 통해 공간을 새롭게 창조하려고 했던 시도는 자연스럽게 한계가 정해지게 됐고 참여한 어린이들은 창조자에서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공간 조성을 위한 참여형 워크숍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뚜렷한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계라는 벽은 그 너머를 엿보게 합니다. 실패가 다음을 준비하게 하듯 그 놀이 워크숍은 그 마른 사막의 첫 물줄기를 대는 작업이라고 제가 좀 거창하게 글을 써봤는데요. 신선한 시도였고 저희 역시도 굉장히 새로웠던 작업이었습니다. 놀이의 예술성은 공간을 새롭게 조망하게 하는 가능성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놀이가 하나의 예술이라고 할 때 놀이를 통해 무엇을 살펴보고 싶은지, 놀이 속에서 어떤 도전과 실험을 이어가고자 하는지, 문 소장님이 아까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놀이가 갖고 있는 예술적 측면이 현실에 뿌리내리도록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다음에 이어질 이런 예술이 결합된 참여형 워크숍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 프로그램 이후에 그 변화된 놀이터를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마음 편한 놀이터 프로그램에 실제 어린이 작가가 놀이터 디자인을 했다면 어떤 공간이 탄생했을까? 또 놀이터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어린이 자문단이 참여했다면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하는 그런 호기심이 글을 쓰면서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 놀이와 조경이 예술성이라고 하는 공통의 분모를 바탕에 두고 시작한 작업은 무모했지만 용감했고 또 실험적이면서도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는 점은 모두 지금 같이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걸음을 응원할 필요가 있다. 첫 걸음은 그 다음을 예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우연한 기회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고, 이제 발제자께서 어떤 놀이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행운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저희가 앞으로 또 뒤에 부분에서 토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겠지만, 참여형 워크숍, 특히 예술이 결합된 참여형 워크숍 가운데서도 어떤 대상이 이 워크숍의 주인공인가. 지금 저희가 마음 편한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어린이가 주된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과 하는 참여형 워크숍의 경우에 국한해서 이러한 한계점이 있지만 또 다른 방식의 참여자들과의 작업은 또 다른 한계를 만들어낼 거고 또 그것들은 언제나 저희들은 이제 좀 어려움을 또는 곤란함을 겪게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의 프로젝트는 매우 유의미했고 또 왜 어떤 면이 또 유의미했던지는 또 토론을 통해서 계속 발견하고 또 그 한계점도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영 대표님. 또 송재영 대표님의 토론문을 들으니까 또 당시 그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흙먼지 나리던 곳으로 또 훌쩍 떠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토론문 잘 들었고요. 이야기 나눌 것이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8시부터 8시 10분까지 잠시 휴식을 취하고 8시 10분부터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유로운 토론 중에 저희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또 질문 주시면 그 질문을 토대로 또 토론들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휴식을 취하셨나요? 네. 저희 토론에 앞서서 먼저 몇 가지 공통적인 전제를 하나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조경, 공공예술로서의 조경이라는 이름으로 세미나를 진행 중인데 여기서 말하는 조경이라 함은 이제 공공을 위한 외부 공간 조성을 다 일컬어서 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특별히 다루고 있는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연극놀이 기법 또는 스토리텔링 장치를 포함한 그리고 다 함께 모여서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과들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방법론을 워크숍으로 통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제가 먼저 좀 가벼운 얘기부터 시작을 하자면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벌써 2년째 돼가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 그런데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2018년부터 2019년에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다행이다. 코로나가 없을 때 수행했던 이 경험들이 너무 감사드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참 많은 아이들의 에피소드들이 생각나는데, 거의 대개 아이들이 처음에 올 때는 다들 좀 쭈뼛쭈뼛하면서 스마트폰을 다 엄청 보면서 게임도 하면서 걸어오고 하다가 이제 저희가 이름표를 붙이고 또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다 스마트폰을 다 거둡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거둘 때는 뭐 다 나중에 줄 거죠. 시간에 쓸 수 있죠. 뭐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거두고 난 다음부터 저희가 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스마트폰 안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아이가 혼잣말 하는 걸 들었는데, 이거 스마트폰보다 재밌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가슴속으로 굉장히 좀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저희가 그 당시 프로젝트에서 추구했던 것은, 저희가 이런 워크숍 과정을 통해서 어른들이 멋진 놀이터를 지어주고 싶었던 것인데, 실은 아이들은 그 당시에 어떤 이벤트이자 또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자 방법론으로서의 그 놀이 활동하는 시간 그 자체를 굉장히 즐기고 또 행복해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저희가 또 롤링페이퍼를 남겼었는데요. 뭐 그 내용은 그 보고서나 또는 종합 가이드엔 들어가진 않았지만 거기에도 늘 아이들이 한결같이 쓰는 말은 뭐 누구누구 예뻐요, 누구 선생님 잘생겼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포함해서 저는 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네. 그중에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내년에도 올 거죠. 뭐 몇 학년 몇 반에 꼭 와주세요. 이런 말들이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놀이터라는 공간이 줄 수 있는 힘, 그리고 놀이터라는 공간이나 놀이 활동이 줄 수 있는 역동이라는 것은 사실 놀이터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나 놀이터를 조성하는 데 힘쓰는 설계자나 디자이너, 또 놀이 활동을 추진하는 퍼포먼스를 기획하시는 선생님들의 상상력을 더 뛰어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놀이 자체는 앞서 송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유상성, 무상성을 떠나서 그저 그 놀이 활동 자체가 그냥 일상을 채워나가는 그 에너지를 많이 쏟는 공부나 학원이나 어떤 이런 과정이 아닌 나머지 것들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굉장히 유효한 의미와 작용 또는 그런 경험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앞서 문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역동, 다이내믹스, 이 내용이 제가 알기로 그 연극 분야, 영웅놀이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분께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 역동이란 말이 저의 짧은 소견에서는 공간 계획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역동을 이해관계자나 기관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욕망이나 상관관계 등을 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좀 정태적이고 좀 다소 좀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어떤 그 요소들의 일방적인 그런 묶음이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예술적 퍼포먼스 상에서 보았을 때는 역동이 있다, 역동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퍼포먼스를 하는 데 있어서 플레이어들 간의 어떤 교감이나 상호작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소 좀 동태적이고 또 다소 상대적인 개념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둘 사이에 뭐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하나의 역동이란 말이 또 쓰여지는 바들이 서로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의 이 놀이 워크숍 과정에서 두 선생님들께서 발견하신 역동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는지 먼저 문 소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봐도 괜찮을까요? 네, 역동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여러 곳에다가 찔러 집어넣어서 네, 거기서 나오는 의미들을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아까 이렇게 다 이 만프라는 프로젝트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네, 역동적인 상황을 사실은 그 실무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현실 세계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역동적인 상황을 굉장히 싫어하죠. 네, 왜 그럴까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일에서 역동적이라는 의미는 불안이라는 뜻과 거의 동의어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불안한 거.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불안하다는 거는 뭔가 일의 모습이나 어떤 진행되는 상황들을 미리 결정하려고 하는 시도들, 네, 뭔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대충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어떤 형상을 가질지를 자꾸 우리들은 미리 그려보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하죠.
아마 여기는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학생분들이 많으면은 아마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일이 있을 텐데, 저도 학생 때 그 졸업 작품을 다들 하잖아요. 졸업 논문을 쓰거나 할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얘기가, 뭐 그렇게 마지막에 네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일은 네가 지금까지 졸업하기 전에 하고 싶었던 걸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리 예측 가능한 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뭐 졸업 작품이든 논문이건 뭐 졸업 그 연극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막 네가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만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그냥 마지막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세상에 나오니까 그냥 우리나라만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우리들은 우리나라에서 라고 굳이 국한 칠게요. 특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지연하고 결과를 조금 기다리는 거, 그다음에 정의 내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조금 시간을 연장시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역동, 그 역동이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 현실 세계에서 역동을 이해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변질이 되더라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연극 이 놀이터를 만드는 그 과정을 조금 관찰하면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지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연극적인 상황들을 아이들이 적응해 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룰을 만들고 또 깨고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다양한 상황들이 전개가 됐는데, 아마도 그걸 저희가 100% 소화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화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그 놀이 공간이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이미 상정해 두긴 했지만, 모든 것들을 사실 다 시정이 내려야 되는 과정들이 아마 필요했겠죠. 사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놀이터는 굉장히 근대적이잖아요. 놀이터 하면 딱 이미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형상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뭐 철봉, 뭐 그네 정글짐 이런 거 보면 근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측정 가능한 것들을 측정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렇게 개량화될 수 있는 행동으로 딱 옮겨가는 굉장히 정확한 도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벤치나 뭐 놀이기구나 뭐 운동장 그 놀이터의 어떤 모양이나 그 범위를 결정짓는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는 그런 근대적인 어떤 정태적인 고정적인 거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과연 다시 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또 불안 기대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고, 네, 마찬가지로 역동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포커싱도, 네, 그런 것들을 에 대한 고민을 조금 유보시키는 방법으로 하고자 했으나, 이제 실제적으로는 뭐 한계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지는 못한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송재영 대표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 토론문에 써주신, 인용해주신 이제 로제 카이와 같은 경우에 놀이에 관한 개념들을 집대성하셨다고 보는 이 학자께서 쓰신 글에 보면, 이제 놀이의 4대 요소 중에 일링크스라는 요소는 놀이가 주는, 놀이 활동이 주는 불안감이나 모험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도 여기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송 대표님이 지난 저희 놀이 워크숍을 진행하시면서 보셨던, 경험하셨던, 목격하셨던 그런 역동들이 또 어떤 게 있었고, 또 그것이 저희 워크숍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문 소장님 말씀해주신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 역동과 그 불안이 연결되는, 네,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이제 무언가를 설계하고 그것들을 그려나가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역동이라는 게 굉장히 불안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공감이 되게 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아무래도 저희와 참여자 또는 참여자와 참여자, 참여자와 공간이 맺는 관계, 또는 참여자 사이에서도 어떤 연령의 차이, 성별의 차이, 이 역동을 드러나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결합이 되면서 어떻게 이것들이 연결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놓고 저희들은 이제 활동을 하는 예술가다 보니까, 역동이라는 말 자체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고, 역동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네, 저희가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해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
한계에 봉착하게 되죠. 아까 제가 좀 글을 도발적으로 쓰긴 했는데, 어떤 놀이의 유상성, 무상성, 뭐 좀 흥미를 유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단어를 쓰긴 했는데요. 자연스럽게 뭐 아이가 있다면 또는 아이가 없더라도 본인이 아이였을 때를 좀 상상해 보시면 사실 혼자서도 굉장히 끊임없이 집중하면서 놀이를 하고 그 놀이 안에서 스스로 역동을 발생시키죠. 그림자에 자기 손을 이렇게 대보면서 강아지를 만드는 아이들의 모습, 뭐 태양 앞에서 눈을 닫았다가 까꿍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들은 다 일종의 역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놀이 워크숍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신경 썼던 부분은 사실은 참여자와 참여자의 관계보다는 참여자와 공간이 맺는 어떤 관계성에서 발견되는 역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가령 조합놀이대가 아무리 멋지고 잘 꾸며져 있다 하더라도 참여자가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게 역동이 발생하지 않는가, 또는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서 그냥 돌멩이만 가지고도 스스로 비석치기를 하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재미와 즐거움을 스스로 계속 발전시켜 나아가는 형태는 이게 뭔가 기구나 어떤 벤치나 이런 어떤 놀이터라고 하는 공간에 늘 들어가는 포멀한 형태의 구조물들이 의미가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수도 없이 이제 하면서 이 워크숍을 계속 진행했는데요. 아까 문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재정의해서 이제 저희가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 연극과 또 놀이, 또 예술 교육을 하는 저와 저희 동료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공간이 주는 어떤 놀이와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자들이 어린이들이죠. 무엇을 느끼고 상상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이제 계속 역동을 발생시키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평면적이진 않았던 것들이 이제 탄생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걸 시공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도대체 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미끄럼틀을 어떻게 만들라는 거야,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 아이디어로부터 발전이 되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과 사고가 이렇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담아낼 거냐까지 가는데 조금 저희끼리는 좀 합의하고, 아마 발제자님께서도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논의하고 토론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요약하자면 결국에는 놀이터라고 하는 공간이 공공공간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자기들과 어떤 놀이하러 온다고 하더라도 어른들이 좀 개입되어 있다거나 그 주변의 환경이 놀이와 좀 거리가 멀다고 느끼면 놀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문제, 그래서 놀이터가 아닌 다른 곳으로 조금 더 흥미가 이동한다는 부분들이 저희는 발견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현대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의 문제. 아이들이 놀 줄 몰라서 놀이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놀이터에 찾지 않는, 놀이하는 방법을 알려주니까 놀이터 안에서 엄청난 역동이 생기고 또 거기 안에서 놀이터를 또 새롭게 조망하는 아이들의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의 역동들이 좀 작업하면서 좀 재미있었고 흥미로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역동을 다루는 계획적인 방법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건축이나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루는 방식이 전형적인 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냐면은 아마 여러분들 다 소리 조절할 때 이퀄라이저를 써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스위치가 많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해도 뭐 이렇게 해도 막 이렇게 되게 어지러운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다루는지 보면은 줄을 일정하게 맞춰놓고 나중에는 하나하나 조금씩 바꾸거든요. 처음에는 마구잡이로 올렸다가 약간 이런 패턴들이 있는데, 사실은 계획적으로 역동을 파악하는 방법도 약간 그거랑 비슷한데, 예를 들면 아까 송대영 대표님 말씀하신 건 아이들이 막 공간을 그런 식으로 놀 때 제가 주목하는 거는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경계의 기준을 어디로 삼아서 어떻게 넘나드는지, 또는 어떤 지형지물이 없을 때 무엇의 기준점을 어떤 걸로 정해서 그걸 토대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자꾸 뭔가 기준을 정하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본능적인 행동이다. 사람이
야생에 노출되는 이렇게 원시인적인 상황에 있을 때 사냥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은폐시키고 하기 위해서 구석에서 제 비스타일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 자꾸 그런 어떤 기준점을 중심으로 그 뭔가 이렇게 자기를 위치시킬 때 편안함을 느끼고 예, 그걸 벗어났을 때 조금 자기가 좀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살아남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재미없는 방법이죠, 사실은. 뭐 역동적인 걸 파악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선을 이미 거놓고 그 선에서 얼만큼 벗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을 가지고 역동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분석한 그 관찰한 내용을 그렇게 그 공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썼던 다이어그램도 가만히 보면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이 그 자료를 아까 영석 수장님이 막 색깔 칠해져 있는 그림으로 잠깐 보여주셨는데, 그런 것, 뭐, 이렇게, 저는 뭐, 제 한계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그런 계획에서 역동을 파악하는 그런 전형적인 방식이 있다는 걸 여기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문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저희도 같이 고민했던 지점인 것 같아요. 아무리 저희가 놀이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의 어떤 관점과 사고를 담아내야지라고 하더라도 이게 결과물을 내야 하는 또 프로세스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스스로를 사실 좀 의심하죠. 이게 역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드로 최선을 다하지만 문 소장님이나 실제 시공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사실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면 좀 터무니없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가능하지 그렇죠. 않은 일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실험해보고 워크숍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 예산이 그냥 소요될 뿐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게 잘 봐주시고 또 바라봐 주시는 그 모습들 그리고 역시나 저희도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됐을 때 이게 쉽지 않구나. 이게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어린이의 세계를 아무리 어른들이 존중한다고 하지만 그 세계가 결국에는 어떠한 결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안에서의 우리만의 어떤 역시나 뭔가 선을 그어놓고 이 라인을 넘지 않게 좀 조절해줘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저희들도 계속 가지고 작업을 했던 경험이 생각이 나서 문성 기자님 말씀에 되게 많이 동의가 되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네. 제 진행자로서 굉장히 흐뭇합니다. 이제 주고받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두텁고 굉장히 의미가 있고 재밌습니다. 늘 그 워크숍 결과물 중에 아이들이 꼭 빠지지 않고 했던 것들을 다시 살펴보면 짚라인, 그리고 끝도 없이 계속되는 미끄럼틀, 거의 도면을 끝까지 다 채우죠. 그리고 와이파이 존, 그리고 비밀 기지, 예, 자기들만 알 수 있는 비밀 기지, 또 PC방 같은 것들을 꼭 넣더라고요. 거의 매 워크숍마다 한 팀 이상씩 꼭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원하는 어떤 공간적인 쓰임, 기능적인 부분으로서의 놀이 공간을 또 사회적으로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더불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진전시키면, 이제 저희가 사전놀이 워크숍을 진행했던 그 놀이터들이 다 만들어졌는데, 결과물로서 놓고 보면, 제가 그 사진을 이제 얼굴이 나온 것들 모자이크 처리하고 해서 알아보시기 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들은 조합놀이대 또는 놀이시설 중심의 그 앞서 문 소장이 말씀해 주신 근대적인 놀이터였습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실험적이고 조금 더 이상적인 놀이 워크숍을 통해서 좀 더 다른 또는 좀 더 아이들에게 가까운 좋아하는, 선호하는 놀이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결과물이 또다시 기존의 놀이터, 시설물 중심의 놀이터로 재생산되는 데에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부될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네, 그런 물주가 대기업이라서 그래요. 네, 물주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공헌 활동이다 보니 이제 좀 번듯한 사진도 필요하셨을 거고 또 지역의 명망가 분들이 또 오시는 자리가 또 필요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승적으로 이해하려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질적으로 나은 공간 또는 질적으로 조금 다른 공간들을 만들어 갔으면 또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놀이터 공간에 대한 좀 새로운 문화적인 실험이나 또는 다시금 곱씹어 볼 만한 소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을 좀 더 이제 확장해 볼게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공공공간을 이제 조성하는 과정의 어떤 한 부분들을 담당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예술적인 상호작용을 이제 함께 조금 교차시켜 보려고 했었는데요. 저희 워크숍이. 이런 것들의 의미, 또 의의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겪으신 바, 경험하셨던 바, 느끼신 바들을 한번 좀 청해 듣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발표해 주실까요? 대표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질문이 어려워서 문소장님 먼저 기회가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아까 문 소장님이 보여주셨던 자료에서도 보셨다시피 이러한 예술적인 시도를 바탕으로 공공공간이나 어떤 공간 또는 어떤 뭐 건축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시도들은 사실 있어도 왔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표면화되진 않았지만 사실 많은 작은 곳에서는 이렇게 마을 커뮤니티라든지 이러한 사업들 안에서 계속 공간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또 그런 시도 안에서 이제 주로 미술 작가나 아니면 건축가들이 이제 많이 참여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과정과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과정 자체는 언제나 유의미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게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는 그 예술적인 어떤 면모를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앞서 했던 그 예술가 또는 어떤 예술적인 그 면모가 곁들여졌던 워크숍들이 증발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공공공간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 예술적인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까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문제가 제일 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또는 스폰서 또는 주체, 주관자 또는 기획자에 이어지는 이 일련의 어떤 라인이 동그라미 라인이 아니라 굉장히 수직적인 라인으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예술가들이나 예술가 과정이 곁들여졌던 워크숍 안에서는 이게 이제 중간중간이 비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생기는 그런 어린이 박물관 같은 데 가보시면 그 어린이들이 조성한 공간이라고 이제 표시를 해놓고 그 어린이들이 만들어낸 디자인이 그대로 잘 반영되어 있는 곳도 있긴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역시나 부분적이고 전체로 놓았을 때 아이들의 목소리가 좀 담겨 있습니다. 일뿐 어떤 예술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공공간이 조성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저는 의문이 있고요. 하지만 그 실험은 실험대로 유의미하고 그 결과는 결과대로 분리되는 이 상황을 저는 이제 저 스스로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는 응원할 필요가 있다는 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첨언하자면 그 맘 편한 놀이터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공공간이라고 하는 그 놀이터 안에서 예술적인 상호작용은 굉장히 뛰어나게 그 과정 안에서는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희가 방문했던 공간 안에서의 아이들의 놀이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공간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다르게 가져갔다는 것, 공간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를 우리가 제안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보이지 않았던 철봉을 보게 되고
보이지 않았던 나무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공간을 자기들이 스스로 좀 뛰어들어가 보고 도전해보고 실험해보는 어떤 장소로 활용해보았다는 측면을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그 예술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었고 또 연극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들이 이 공공공간을 만들어내는 과정 안에 참여한다면 조금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뭐 그 예술적 상호작용을 통한 공공공간의 의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원론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긴 한데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그 예술의 쓸모라는 말만큼 되게 이상한 말이 없는데 그렇죠. 근데 또는 역으로 또 그런 어떤 예술적인 활동들,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왜 이게 유용한지에 대한 또 쓸모를 끊임없이 밝혀야 되는 또 숙명 같은 게 있죠. 네, 쓸모를 논하는 것도 되게 웃기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명처럼 이런 역할을 하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또 어떻게든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예를 들면 그 생활예술이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말을 만약에 우리가 그냥 그 고정시킬 수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어떤 종류의 예술적인 그 창조 행위들이 너무 이렇게 초월적인 위치로 가면은 이제 그 소통이 안 되고 또 너무 내재적으로 흘러가면은 눈에 보이지가 않고 사실 이런 것들의 한계가 항상 있죠. 물론 그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운동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송재영 대표님하고 뭐 영석 수장님이 기획을 해서 실행을 하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막 공간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일종의 플레이를 한 걸 보면서 일단 그런 그 소통이 안 되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거나 그런 초월이나 내재 사이에서 뭔가 그 사이에 어떤 제가 아까 생활예술이라는 말씀 것도 그 사이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그 얘기를 꺼낸 건데 그런 어떤 그 생활에 결합된 형태의 예술이 그렇게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 분야에 조금 많은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가능성들 네, 그런 것들은 충분히 매력적이고 제가 아까 제 토론문 앞부분에 좀 많은 다른 사례들이나 텍스트를 인용해 드린 것도 그게 그만큼의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계속 주는 하나의 굉장히 좋은 원천이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뭐 그냥 이게 단지 아카데믹한 이슈만은 아닌 것 같고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계속 현장에 가 있으려고 하고 어쨌든 움직이는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에도 불구하고 닻을 조금 내리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만큼 굉장히 충분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문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저가 조금 궁금해졌던 점은 네네. 이 공공공간을 그 예술적인 어떤 워크숍을 통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그 관계자들이 왜 그렇게 원할까에 대한 좀 질문이 있거든요. 네. 이게 그냥 짓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지어도 괜찮은데, 그냥 본인들이 욕구에 의해서 그냥 지어도 괜찮을 텐데, 저는 오히려 같이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어떤 예술적인 어떤 언어들이 좀 들어와서 이것들이 좀 그 건축적인 측면에서 뭔가 그냥 우리가 그냥 짓지 않았어. 우리 무언가를 좀 영향을 많이 담아내려고 노력했어. 그게 뭐 누군가의 목소리든, 누군가의 어떤 의견이든, 또는 이들이 제안했던 어떤 아이디어들. 사실 뭐 공청회도 하고 뭐 되게 많은 것들을 사실 하잖아요. 근데 네. 왜 비단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할까? 이들은 왜 예술적인 부분들에 개입을 원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제가 문 소장님 아까 써주셨던 글이랑 말씀해 주신 말들이 저한테 조금 되게 많은 생각의 어떤 더미들을 준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좀 생각난 김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많이 뭐, 배우고 있습니다, 소장님. 네, 뭐 기본적으로 그 뭔가 눈에 보이는 물건을 만드는 그 일 직업은 약간 기본적으로 이렇게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일종의 이렇게 패티시가 있죠. 약간 그 유물론자라는 근사한 표현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약간 사물에 갇힌 직업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이렇게 그 사실 뭐 건물이나 어떤 공간이 물질이잖아요. 살아있는 게 아닌데 뭐 저는 조경과도 약간 없지 않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물질, 무생물의 인격을 부여하려고 하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정체성 이런 거요, 네. 장소성. 뭐 건물인데 그냥 건물인데 뭐 그 살아있는 어떤 것처럼 자꾸 비유하고 싶어하고 뭐 공원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가장 쉬운 표현은 내가 디자인하면 그냥 공원을 디자인했는데 내 새끼라고 하고 내 자식이라고 하고 내가 설계한 건물인데 그냥 건물은 건물인데 그냥 어떤 그런 특성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살아야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본능적인 그 허기짐이 있어서 제가 아마 그 송재영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왜 그런 예술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오버레이해서 하는 걸 원할까? 왜 자꾸 이렇게 또는 아닌 상황에서도 자꾸 그런 걸 끌어오려고 할까에 대한 그 이유가 저도 가끔 그런 것들도 곰곰이 생각할 때가 있는데 네, 그 본능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유물적으로 중독된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문 대표님의 네, 그런 소장님의 그런 시선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네,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냥 조금 더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만의 예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 소장님께서 역시 건축가이면서 어떤 예술적인 관점과 눈을 가지고 계셔서 이것들을 읽어내실 수 있는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문 소장님처럼 이렇게 뭔가 깊이 있는 어떤 대화들을 저희가 나눌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문 소장님 말씀에 조금 꼬리를 달았습니다. 네, 돌이켜 보면 이 프로젝트는 문정석 소장님과 송지영 대표님 같은 분이 늘 제가 알고 있지 않았다면은 절대 진행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두 분 덕분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들을 소중한 시간들을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전에 드렸던 공통 질문들이 아직 몇 가지 남아있긴 한데요. 요 질문들이 종합된 내용이 플로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아마 사전에 좀 고민을 해보셨던 부분일 것 같습니다. 흥미롭고 많은 자극이 되는 발제와 토론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연출되지 않은 희곡 역시 하나의 예술작품이듯이 제게는 세 분께서 진행하셨던 작업 역시 생명력이 있는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께서 이 프로젝트의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능성과 한계를 엮는 제약을 풀어버리는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령 시공을 염두에 두지 않은 가상의 공간 프로젝트 혹은 퍼포먼스 프로젝트였다면 어떻게 달랐을까요? 혹은 설계에서 시공까지를 완전히 보장받은 프로젝트였다면 어떻게 달랐거나 차후 과정이 진행되었을까요? 세 분의 다음 협업 프로젝트를 보고픈 마음을 담아 질문을 드립니다. 아주 멋진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 소장님? 네, 저는 네 어떻게 보면은 시공을 염두에 두지 않은 가상 공간의 프로젝트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전히 실천하고 거기서 발견한 것들을 최대한 손실 없이 공간화시키는 방법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가상적인 방식, 요즘에 뭐 그냥 가상 공간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툴이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네,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 요즘에 얘기되는 그런 가상 공간, 뭐 메타버스 이런 게 별로 흥미롭지 않은 게 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도 메타버스 딱 얘기하면 가상 공간 마찬가지지만 딱 머릿속에 이미 떠오르시는 게 있잖아요. 네, 이미 그 공간 조차도 굉장히 규격화, 형식화 돼 있어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막연한 게 또 불안한 이렇게 힘드니까
그냥 가상 공간이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도시처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냥 바로 너무 손쉽게 전환시켜 버려 갖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런 또 마찬가지로 또 거기도 또 그런 한계가 있어서 만약에 그런 한계를 우리가 또 깰 수 있다면, 네, 현실에서도 그걸 또 깰 수 있겠죠. 가상에서 깰 수 있으면 현실에서도 가능하겠죠.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문 소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문 소장님의 말씀 나누면서 자꾸 머리를 쥐어뜯게 되는 게 되게 비슷한 면도 참 많고, 제가 문 소장님보다는 내공이 확실히 부족하지만 조금 고민을 해보는 부분들은 가상의 공간에서 만약에 이런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시도조차 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다루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어떠한 제약을 가지고 저는 작업하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이 없다면 관객들을 만날 수가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연극이라고 이걸 생각해 보았을 때 또 가상의 공간에서 누구를 만날지도 의문이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은 면 대 면, 사람과 사람이 직접 닿고 만나고 연결되는 작업 안에서의 의미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게 또 예술이 해야 하는 몫이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 주셨던 그 가상공간 프로젝트와 퍼포먼스의 형태로 이 맘 편한 놀이터가 진행이 되었을까라는 질문에는 조금 회의적인 면이 있고요. 하지만 두 번째 다음 질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설계하고 시공까지 완전히 보장받은 프로젝트였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큰 한계라고 집어내고 있는 부분은 설계에서 시공까지 완전히 보장받진 않더라도 이 앞선 단계에 참여했던 분들의 목소리와 의견이 좀 담기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요. 이렇게 질문해 주신 선생님처럼 완벽하게 보장받은 프로젝트였다고 한다면 좀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 많은 의미들을 찾아내지 않았을까. 오히려 정해진 어떤 금액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정해진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어떤 프로젝트이지 않았을까? 도전해볼 만한 저에게도 역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벌써 또 8시 50분을 향해 가고 있네요. 저희가 사실 질문들이 몇 가지 더 남아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이런 말 정말 하기 싫었지만, 네. 마지막으로 각 토론자분들께, 다시 돌이켜보았을 때, 놀이 워크숍을 돌이켜보았을 때, 앞으로 공공공간을 조성할 때, 어떤 이러한 예술적 제스처들을 가미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하고 바라시는 점, 그리고 또는 어떤 점들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시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저희가 오늘 자리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준비가 되신 분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영석 수장님이 질문을 다 하셨으면 저의 지식의 곡간이 이미 바닥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어쨌든 토론을 마지막에 쓴 제가 글이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 너무 그렇게 갈등과 자기 이해관계, 이권이 충돌하고 하는 일들이 공간이나 공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그냥 가능성들은 그렇게 서로 필요한 말만 이성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의 뭔가 창조적인 일들이 가능할까? 네, 물론 워크숍을 지금 굉장히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저도 요즘에 굉장히 많은 그런 종류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워크숍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만들어서 다른 창조적인 다른 차원의 걸로 넘겨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런 지금까지 그런 어떤 제가 아까 트레이드 오프라고 그랬는데 주고받는 식의 대화로는 더 이상은 우리가 더 기대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는 뭔가 그런 그 창조적인 매개의 역할로서 그 예술적인 역할, 그 예술 기능 그런 것들 사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아직 제가 관여하고 있는 분야에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조금 그런 식의 좀 지평의 확장이 굉장히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 질문들이 어려워서 저도 이게 많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말씀에 조금 그냥 첨언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부분은 역시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기능적으로 사용되면 분명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이게 조경 또는 뭐 건축 이걸 아우르는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과 연결되는 작업을 국한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 예술이 결국에는 어떤 영역을 담당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영역들이 다양하게 이제 영향을 주고 받아야 하는 부분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어떤 뭐 1대1의 방식은 이제 더 이상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에 저도 좀 동의하고요. 다만 어떤 방식이 될지는 좀 저도 의문인데 뭐 그런 것들을 좀 꿈꿔보긴 합니다. 놀이터에 대한 저희가 작업을 했으니까 놀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뭐 다양한 어떤 집단 지성들, 그리고 놀이터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그 놀이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누군가를 초대를 한다든지, 이 놀이터 주변에 가장 오래 살았던 누군가를 초대한다든지, 결국에는 다양한 이 어떤 히스토리와 이 주변의 상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같이 매개가 되었을 때 그 결과물을 넘어서서 그 과정 자체에서 무언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과정이 흥미로웠다면 결과에도 어떠한 일정한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예술적인 제스처가 이러한 방식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담아 보게 됩니다. 네, 두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간단한 공지를 드리고 그리고 저도 마무리 멘트 드릴게요. 자, 화면을 하나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선생님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조경과 예술의 관계를 모색하는 저희 OSOA 세미나는 12월까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열립니다. 다음 달에는 12월 8일에 이니셔티브 포럼으로서 조경과 예술 결과 공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참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기존에 신청해 주신 분들께서는 등록해 주신 연락처로 소식 전달드리니까 다시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오늘 온라인 현장에서 토론 시간이 짧아서 아쉽다거나 또 업로드될 유튜브 영상 시청자 중에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15일 월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되는 오픈 피드백에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미나 진행에 관한 것부터 발제에 대한 못다한 토론과 프로젝트 전반에 관한 이야기까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비공식적인 시간입니다. 줌으로 진행되고요. 홈페이지에 해당 시간에 오시면 팝업창으로 링크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다른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어떤 해당 놀이터에 가서 놀다가 그 해당 동대표께서 그 아이들을 재산 손괴, 재물 손괴로 경찰에 신고하는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원성을 자아내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어떤 놀이 활동, 놀이 공간에 대한 기성세대의 인식과 의식이 아직 널리 자리 잡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송재영 대표님께서 쓰신 글 중에 이런 말이 또 다시 와닿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공공공간을 변화시켜야 하는 과업에서 놀이가 중심이 되는 워크숍으로 공간을 새롭게 조망한다는 계획은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 맞습니다. 굉장히 무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지막 단락에서는 마른 사막의 첫 물줄기를 대는 작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문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여러 가지 기존의 사례와 맥락에서부터 또 뽑아낼 수 있는 예술적인 가치와 공간과의 어떤 연결 지점들도 또 새로운 의미들을 찾아가는데 중요한 소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매듭을 짓지만 앞으로 공공공간과 또 예술성, 놀이성을 위시한 우리가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와 의미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두 선생님들 모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 나눠주신 저희 참가자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난 저희 1년간 함께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자리가 되어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또 기분이 또 남다릅니다. 오늘 저녁에는 맥주를 많이 사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